그 손이 내 손등 위에 얹었을 때 숨이 멈췄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고 차가웠습니다. 복도 끝 작은 의자에 앉아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마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문상객이 빠져나간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안쪽 방에서 겨우 눈을 붙이고 계셨습니다. 오빠 내외는 딘소 옆 가족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바람을 쐬러 복도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대기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올케의 목소리가 먼저였습니다. 오빠, 장례 끝나면 집 이야기 빨리 정리해야 해. 어머님 혼자 그 집에 계속 계실 수는 없잖아요. 오빠가 낮게 답했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지금 당장은 좀 그렇지 않아? 당장이 아니라 미리 얘기해 놔야 한다고. 정의가 끼어들기 전에 저는 복도 의자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정의, 저였습니다. 끼어든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동안 니트를 뜬 눈으로 세운 제가 문상객 명단을 적고 음식을 챙기고 어머니 약을 챙겨드리고 부의금 봉투를 정리한 제가 끼어든다는 말이었습니다. 종이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복도 끝 형광등을 바라봤습니다. 이곳 차가운 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불빛 아래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딘소 안에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은 그의 초봄이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을 다녀오시다가 쓰러지셨다고 어머니가 전화로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는 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오빠는 회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였습니다. 오빠가 온 것은 2시간쯤 뒤였습니다. 어때? 의식은 있대. 아직 검사 중이야. 알겠어. 나 저녁에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 일단 내가 있어줘. 그날 저는 밤새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어머니와 함께, 밤에는 혼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낮게 울거나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이었습니다. 오빠는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습니다. 올 때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오빠는 늘 먼저 돌아갔습니다. 저는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신 뒤로 간병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바빴고 올케는 손자 둘을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셔서 밤새 계시기가 힘드셨습니다. 남은 건 저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실이지. 제가 제일 형편이 되는 거 맞지. 나는 혼자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맞는다는 사실이 어떤 날은 유난히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은 10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함께 산 지 15년 만이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가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게 해준 것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은 없으셨지만 제가 갈 때마다 상을 잘 차려두셨습니다. 그 밥상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제 부모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쓸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쓸쓸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러낸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빠는 멀리 살았고 제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챙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간병은 처음 두 다리 가장 힘들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약해지셨습니다. 말씀도 예전만큼 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오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치료사 선생님이 하는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그날 배운 동작을 아버지와 함께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하기 싫어하셨습니다. 땀이 나고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해봐요. 이거 하면 좋아진대요. 됐어. 이 나이에 뭘.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래도 결국 하셨습니다. 제가 옆에 있으면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신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한 바퀴 도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날, 저는 혼자 부엌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서 다시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식욕이 떨어지셨습니다. 자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있으시니 몸이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곁에서 하루 종일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두 분은 평생 다정한 말 한마디 잘못 나누신 사이였습니다. 아버지는 투박하셨고 어머니는 속으로 사귀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눕게 되신 뒤로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버지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자리를 피했습니다. 두 분만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가신 것은 초겨울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다가 어머니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조용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쥐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뒤에 서서 아버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벨이 오래 울렸습니다. 오빠는 자다가 받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아버지 가셨어. 잠깐 정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어. 내려갈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버지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저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장례식장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부고를 돌려야 했습니다. 수의를 골라야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오빠 내외가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오빠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올케는 빠르게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장례식장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챙겼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빈소 앞에 앉아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오빠는 주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실행했습니다. 사흘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장례식장 도우미 아주머니가 저에게 처음 말을 건 것은 이틀째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빈소 옆 좁은 공간에서 구의금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따님이세요? 네, 진짜 딸이 따로 있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었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것 같았지만 아주머니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진짜 딸이 따로 있네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날 밤 복도 의자에 앉아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오빠 부부의 대화를 들은 뒤였습니다. 끼어들기 전에 나는 그 말을 들은 뒤였습니다. 진짜 딸이 따로 있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식은 커피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시지 않은 채로 일어섰습니다. 복도 끝 쓰레기통에 종이컵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연기가 가느다랗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속으로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향 앞에 잠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밤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내일도 조문객이
올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챙겨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빈소를 지켰더니 눈이 뻑뻑했습니다. 목도 텁텁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나 싶었습니다. 눈 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은 것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오늘 하루만 더. 그렇게 생각하고 세면대를 떠났습니다. 빈소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등이 작고 굽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무셨어요? 조금. 뭐 드실래요? 죽 가져다 드릴게요. 됐어. 안 먹혀. 저는 그래도 죽을 한 그릇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드셨지만 2숟가락쯤 드시고는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도 더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내외는 아침 8시쯤 들어왔습니다. 올케는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오빠는 어머니 옆에 앉아 짧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좀 주무셨어요? 오늘 발인이 11시죠. 그래. 오빠는 장례 진행 직원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수해 확인, 운구 차량 확인, 하관 장소 확인, 친척 어르신들 좌석 확인. 오빠가 직원과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왔습니다. 오빠는 결정하고 저는 실행했습니다. 집안일이 늘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오빠는 집안의 기둥이었고 저는 집안의 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서운하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운하다는 감정 자체를 꺼낼 자리가 없었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작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장례 중에 서운하다고 말하는 딸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렇게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면서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큰아버지 댁 사촌들, 어머니 쪽 외가 친척들, 아버지 직장 동료셨던 분들, 오래된 이웃들. 빈소가 사람으로 찼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서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절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안내했습니다. 부의금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로 오빠가 지나가며 짧게 말했습니다. 수고해. 그 2글자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해. 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건네는 말이 아니라 시키는 사람이 건네는 말 같았습니다. 그 생각을 황급히 눌렀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가시는 날이야.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파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영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날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오셨습니다. 작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오빠가 어머니 어깨를 안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슬픔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영구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초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날씨였습니다. 바람 없이 맑은 날. 그런 날 마당에 나가 앉아 햇빛을 받으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잘 가세요, 아버지. 속으로 말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것은 오후였습니다. 남은 음식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조문 오신 분들께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부의금 정리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올케가 옆에 와서 부의금 봉투 정리를 함께 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올케는 봉투를 빠르게 열어 금액을 확인하고 명단에 적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건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참 작업을 하다가 올케가 말했습니다. 정리 다 되면 어머님 통장으로 넣어드려야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관리해드리는 게 낫겠지. 어머님 혼자 들고 계시면 힘드실 테니까. 그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고령이시니 관리가 필요한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서 저는 이상한 것을 하나 느꼈습니다. 오빠가 관리한다는 말. 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함께 관리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맡기자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한 장 더 건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음식 정리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피곤하셨는지 일찍 주무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오빠와 올케, 그리고 저,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오빠가 소주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한 잔에 고생했어. 저는 잔을 받았습니다. 셋이 말없이 한 잔씩 했습니다. 그 침묵이 편하지도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이 이제 조금씩 실감으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어머니 문제 생각해야겠다.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그 집에 계속 계시게 할 수는 없잖아. 우리도 멀리 살고. 그건 맞는데. 정희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주 들를게요. 지금도 그래 왔으니까. 오빠가 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예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어떨까 해서. 너 혼자 사니까.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너 혼자 사니까. 였습니다. 혼자 사니까 어머니를 모셔라. 는 말이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당신 집에 어머니가 들어와도 된다. 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말이기도 했지만 오빠를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오빠 집은? 우리는 좀 힘들어. 손자들이 있고 집도 좁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올케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정희 씨가 모시면 제일 자연스럽죠. 아무래도 딸이니까. 딸이니까. 였습니다. 아들이니까 유산을 받. 딸이니까 모신다. 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 시대에 아직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낯설었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것으로 그날 저녁은 끝났습니다. 오빠 내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빈잔을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소주병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끔 저와 둘이 마시던 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주를 좋아하셨습니다. 많이 드시지는 않으셨지만 한 잔씩 천천히 드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옆에 있으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오빠 앞에서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옛날 이야기도 하시고 어머니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했던 이야기, 오빠 학비 될 때 힘들었던 이야기, 저 시집 보낼 때 마음이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신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 자리에서는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사흘 동안 감당한 것도 1년 넘게 간병을 한 것도 그 어떤 것도 이 테이블 위에서는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빈 잔을 모았습니다. 소주병을 치웠습니다. 음식 그릇을 쌓았습니다. 몸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게 문제였는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너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뒤를 치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제 자리를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계속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멈추는 법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을 나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빈소를 한 번 돌아봤습니다. 꽃이 치워진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정사진도 없었습니다. 향, 냄새만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 자리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던 자리였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장례식장 도우미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진짜. 아주머니는 짧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셨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칭찬도 위로도 아니었는데 따뜻했습니다. 그냥 본 것을 본대로 말해주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저는 혼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마음속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른 이유였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층이 바뀌는 숫자를 바라보면서 참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초겨울 아침 공기였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 생각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캐리어를 현관에 내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사흘 만에 돌아온 집이었는데 낯설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사흘 전에 넣어둔 반찬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들어가는 시금치, 뚜껑을 덮어둔 된장찌개.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밥을 차릴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두었는데 집 안이 어두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이 집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비로소 실감으로 내려왔습니다. 장례 사흘 동안에 울 틈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슬픔을 잠시 미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앉으니 미뤄뒀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던 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오빠가 전화를 한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정희야, 나야. 응. 오빠. 어머니 일 때문에 얘기 좀 하려고. 저는 잠깐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유산 정리 문제도 있고,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얘기해야 하니까. 다음 주에 한번 봐. 알겠어. 그리고 정희야. 아버지 집 말이야. 거기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할 수는 없잖아. 그 집 처리 문제도 같이 얘기하자. 집 처리. 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장례식장 복도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정희가 끼어들기 전에 라는 말. 그 말이 이미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알겠어. 오빠. 그것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낮이었는데 하늘이 흐렸습니다.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나무가 다 벌거벗어 있었습니다.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뒤 오빠 집에서 만났습니다. 올케가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빠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얇은 서류였지만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집 하나랑 예금 약간이야. 집은 어머니한테 상속하고 예금은 나중에 어머니 생활비로 쓰는 게 맞겠지. 그렇지. 어머니 앞으로 다 정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어머니, 그 집에서 혼자 사시는 거 이제 힘들잖아. 어머니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오빠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모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정희 내가 어머니 모시는 게 어떨까? 집도 아버지 거 팔면 자금이 생기니까. 그걸로 정희 집 근처에 작은 집 구하거나 아니면 정희 내 집을 좀 더 넓은 데로 옮기든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제가 어머니를 모신다. 오빠 집은 아니고, 오빠 돈도 아니고, 아버지 재산으로 제가 어머니를 모신다. 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 눈빛이 읽혔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오빠. 저는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어머니 거야. 어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야. 오빠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어머니가 편하시게 하려고 하는 얘기잖아.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모두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계셨습니다. 그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지금 집에 있고 싶어.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빠가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혼자 어떻게 계세요? 겨울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나 아직 걸어 다녀. 그래도 혼자는 위험해요. 어머니는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머니의 말이 얼마나 반영될지. 그래서 말씀을 거두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모시는 거. 나한테만 물어보는 거야. 오빠는 처음부터 생각 없는 거야.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올케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상황이 있잖아요. 정희 씨. 알아요. 그 상황은 알아요. 그런데 묻는 거예요. 오빠한테. 오빠 생각이 뭔지. 오빠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도 현실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오빠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안에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무언가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 맞다. 라는 말이든, 미안하다. 는 말이든, 아니면 같이 생각해보자. 는 말이든, 무엇이든 기다렸습니다. 오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는 그 느낌. 그것이 서운함인지, 실망인지, 슬픔인지 저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집에 계시고 싶으시면 계세요. 제가 자주 갈게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어머니,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혼자는 안 되잖아. 내가 간다고 했잖아. 오빠. 그 말이 전보다 달랐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알겠어. 라고 했을 것입니다. 오빠가 하자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오빠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래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걷고 싶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찼지만 맑았습니다. 발밑에 마른 낙엽이 밟혔습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은 압니다. 오빠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걱정이 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나쁜 마음이 아니면 괜찮은 걸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나쁜 마음이 없어도 누군가는 다칩니다. 나쁜 의도가 없어도 누군가는 빠집니다. 그 자리가
평생 저였습니다. 나쁜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저 혼자 다쳤습니다.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알았다고 해서 오빠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올케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것.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는 기대로 계속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달라질 수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밥을 제대로 차렸습니다. 냉장고에서 시금치를 꺼냈습니다. 데쳤습니다. 무쳤습니다. 달걀을 하나 부쳤습니다. 된장찌개를 데웠습니다. 밥을 담았습니다. 작은 상에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밥상이 쓸쓸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항상 이 밥상 앞에서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쓸쓸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차렸습니다. 내가 먹을 만큼만 차렸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는 날을 제가 정했습니다. 오빠가 연락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가는 날을 정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그 날짜는 제가 편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저한테도 무리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주 안 와도 돼. 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어머니.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오고 싶었습니다. 의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어머니 집 부엌에서 같이 밥을 할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너 어릴 때 제일 말 잘 듣는 애였어. 저는 칼질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려. 말 잘 듣는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 답했습니다.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볼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잘했다는 것인지, 미안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반갑다는 것인지. 저는 그 의미를 굳이 짚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신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는 오래 멈춰두었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결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간병하면서 어느 순간 내려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아니,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수채화 수업이 있었습니다. 등록하러 갔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서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떨리는 것도 아닌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나오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봄 하늘이었습니다. 파랬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날씨였습니다. 바람 없이 맑은 날. 그런 날 마당에 나가 앉아 햇빛을 받으시던 아버지.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말보다 그냥 옆에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옆에 있음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그냥 있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노란 꽃이 달린 화분이었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꽃이에요? 금잔하여. 오래 피어요. 저는 그 화분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서 신발장 위에 화분을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노란 꽃이 현관 불빛 아래에서 환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꽃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피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으니 오래 피어 있는 사람이었으면 했습니다. 꺾이지 않고 마르지 않고 제 자리에서 오래 있는 사람. 더 늦기 전에 시작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70이 다 되어가도 괜찮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올렸습니다. 찻잔을 꺼냈습니다. 좋아하는 차를 한 숟가락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햇빛 안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혼자가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평안하시길.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